불박차는 저 앞에 신호등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겁니다.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날까요? 자, 갑니다. 자, 여기서 좌회전, 비보호 좌회전할 거예요. 기다립니다. 차 지나갔어요. 지나가고 저 트럭도 지나갈 겁니다. 파란 트럭 지나가고 또 차 한 대 또 지나가요. 또 지나가서 이제 차 안 오네요. 옳지. 지금 저 차 한 대 또 오네요. 저 차도 보내줘야 되겠다. 이제 차 안 온다. 옳지. 들어가자. 들어가는데 택시가 에이 참나. 불박차로 멈췄어요. 불박차. 자, 불박차 여기 오는데요. 여기 올 때 저 앞에 택시가 한 대 와요. 택시에 오고 여기서 지금 손님이 우산 끄고 여기서요. 손님이 택시에 탑니다. 손님이 택시 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. 자, 탔어요. 자, 지금 그리고 손님은 탔고요. 9초입니다. 여기에서 저 차 보내고 2개 보내고 또 저 뒤에 오는 차 아주 착실하죠. 네, 차 없을 때 아까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전하게 들어가야지. 그렇게 하고 지금 손님 타고서 13초 만에 꽝. 저 택시가 출발하는 거 보고 불박차는 멈췄습니다. 택시는 손님 타고 한 13초나 여유가 있었는데 뭔가 행선지 물어보고 뭐 그러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. 불박차 차들 다 지나가고 안심하고 가는데 택시가 출발해요. 그게 멈췄어요. 멈췄는데 택시가 그냥 못 보고 와서 들이받았습니다. 근데 경찰에서는 불박차가 무조건 가해 차량이 돼요. 택시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했다. 신호에 따라 직진했는데 불박차가 비보호 좌회전 아니냐. 보호받지 못한다. 그게 불박차 가해 차량이지. 그래서 불박차의 잘못을 70%라고 합니다. 우리 보험사가 70대 30, 상대 보험사는 80대 20 얘기한대요. 결국 불박차한테 70 내지 80%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분은 억울하답니다. 자, 비보호 좌회전에서요. 반대쪽에 차가 안 와요. 중간쯤 왔을 때 정차되어 있던 택시가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요. 그래서 좀 섰어요. 근데 택시가 그냥 밀고 갔습니다. 경찰과 보험사는 제가 가해자라고 그럽니다. 제 잘못 70%라고 그러는데 저는 억울합니다. 저는요, 조심해서 좌회전했고요. 그리고 앞을 봤기 때문에 택시를 보고 제가 멈췄어요. 이런 경우 저는 진짜 억울한데요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경찰과 보험사 의견대로 비보호 좌회전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. 정차 후 출발한 택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택시가 더 잘못이다. 택시 100% 잘못이다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의 74%는 택시 100% 잘못입니다. 26%는 택시가 더 잘못. 비보호 좌회전이지만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한 표도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비보호 아니냐. 이거 형식적인 판단이에요. 아니 정상 진행해 오던 차랑 부딪힌 게 아니잖아요. 택시는 섰다 출발하잖아요. 섰다 출발하면 앞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섰다 출발할 때는요. 이렇게 불박차처럼 좌회전하는 차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서 택시가 출발할 때요. 여기서 내가 들어가요. 쫓아 보내고요. 이제 들어갑니다. 들어갈 때 택시를 보고 난 멈췄어요. 근데 택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여기서 우회전은 차를 갖고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렇게 보지 않으면 사람이 여기 좀 나와서 잠깐 다음에 오는 택시 있나 없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어요. 택시가 앞을 봐야 되죠. 섰다가 출발할 때는 신호등을 보고 갔을 거예요. 아무 생각 없이 출발한 것 같아요. 불박차 멈췄습니다. 택시 100%이고 싶어요. 이것이 자, 2개 차로잖아요. 자, 저기서 2개 차로에서 차 지나가고요. 불박차 어디까지 갔을까요?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택시가 저 끝에 서 있었어요. 끝에 서 있는데 이렇게 긁고 갔어요. 그러면 내가 벌써 한 차로 지나고 택시 차로까지도 내가 들어간 거예요. 택시는 오른쪽에 붙어 있었잖아요. 근데 그걸 못 보나요? 저도 택시에 100%이고 싶습니다. 다만 불박차에도 일부 아쉬움은 있어요. 택시가 출발할 때 그냥 택시가 출발하네 그러고 서 있지만 말고 이럴 때 택시한테 저 택시가 나를 못 보고 출발하나? 택시 나 못 보고 출발해? 택시가 출발해 빵! 빵빵! 빵빵! 빵빵이 아쉽습니다. 그래서 저는 불박차 7, 80%가 아니라 택시가 7, 80%. 마음은 택시 100%입니다.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그냥 쑥 오시면 저 못 만나요. 제가 판단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송 실익이 있을 때 제가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혹시 위험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. 가끔가다 저 상담하게 또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많아요. 우선 소송할 사건이 아니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보험회사가 얼마 주겠다는지 들어봐야 소송할 수 있죠. 다른 변호사들은 이거 무조건 소송해야 돼요. 근데 합시다. 저는 그게 아니에요. 소송해서 더 늘어야죠. 보험회사가 얼마큼 준다는데 소송해서 이만큼 더 늘고 비용과 시간을 감안했을 때 그만큼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실익이 있을 때 그때 소송하는 겁니다. 무조건 내가 소송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대 몇 이거는 소송 전혀 못해요. 소송 비용
기본적으로 한 300 들잖아요. 300 들어가고 300만 원어치만큼 내가 효용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담해드린 지금 이렇게 방송해드리는 건요. 이 중에서 1000건 중에 한 건 겨우 소송할 거 말 거예요. 그래서 소송은 어떨 때 할 수 있느냐. 기본적으로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크게 다쳐서 장애가 크게 남을 때 그때 소송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보험사는 100원 받을 것에 한 70원 준다고 그래요. 일반적으로요. 1000만 원이면 700만 원 준다고 그래요. 1억이면 7천만 원 준다고 그래요. 10억이면 7억 준다고 그래요. 그러면 10억인데 왜 7억이냐? 그러면 소송해야 돼요. 거기 이자까지 붙잖아요. 이자가 한 10% 붙으면 11억이에요. 그게 보험회사 주겠다는 게 7억이면 소송하면 11억입니다. 그런 건 소송해야 됩니다. 근데 1000만 원대 700만 원? 그 소송 비용 빼면 남는 게 뭐 있어요? 그런 거 소송하면 안 돼요. 항상 소송은 소송 실익을 판단해야 됩니다. 소송 실익 판단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할까요?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.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. 의뢰인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. 클라이언트에게 이분이 소송 끝났을 때 만족스럽다. 그래, 시간이 이만큼 걸렸고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비용은 수임료가 제일 클 거고요. 그다음에 신체 감정비, 그다음에 인지대 이런 것들이죠. 그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늘어나는 게 훨씬 더 크다. 그래서 나중에 고맙다.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 소송은 망친 거예요. 그런 소송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. 이 사건이 끝났을 때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가 안 나올 것 같다? 그거 왜 합니까? 그러면 안 되죠. 변호사 좋은 일 시켜줬다. 그런 사건은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소송에서 손해를 절대 보면 안 되고요.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. 절대 하면 안 돼요. 근데 줄어드는 게 지금 보험에서 2억 준다 그런다. 줄어들면 1억 9천이다. 늘어나면 3억이다. 4억이다. 그런 거 1000만 원 위험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늘어날 게 뭐 10배, 20배 그 이상 된다. 그런 건 해볼 수 있어요. 근데 보험사에서 1억 준다. 잘못하면 5천만 원 된다. 잘하면 1억 5천 원 된다.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소송은 땅 짓고 헤엄치기. 그런 소송을 해야 돼요. 그걸 판단해야 돼요. 근데 땅 짓고 하다 갑자기 푹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소송하면 무조건 더 받는다? 아니에요. 소송에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. 망할 위험성, 겨우 본전할 위험성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. 그걸 판단하는 게 소송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느냐. 민사소송은 돈 더 많이 받기 위한 거예요. 판결문이 훈장이 아닙니다. 일반적으로 대물사고에서는 소송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. 이건 보험사끼리 소송하는 거죠. 구상금 청구 소송이고요. 대인에서 사망사고 그리고 크게 다쳐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장애가 크게 남는 그런 사건일 때 보험사가 뭔가를 움켜쥐고 안 주려고 그럽니다. 근데 잘 모르면 이게 다인 줄 알죠. 근데 눈을 뜨고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전 왜 안 줘? 그거 아셨어요? 모르면 안 줘요. 근데 그걸 다 찾아오는 거. 보물찾기예요.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선생님이 보물을 20개 숨겨놓습니다.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14개 정도 찾아요. 잘 찾는 애는 좀 더 잘 찾아요. 자기 형이, 자기 누나가 보물은 어디 있어? 그 선생님,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었어. 어디 있어? 그러면 거기 찾으면 또 잘 찾아요. 일반적으로 본인이 찾으면은 20개 중에 14개 찾습니다. 변호사분들이 경험이 없으면은 20개 중에 한 17개 정도 찾아와요. 조금 경험이 더 있으면 20개 중에 한 18개 보통 찾아옵니다. 20개 다 내 거예요. 다 찾아와야 돼요. 다 찾아오고 플러스 알파까지 있어야 됩니다. 그게 지연이자입니다. 1년에 5%. 사고 난 때로부터 2년 지났으면 10%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자는 경우에 따라서 반만 받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잠깐 소송 실익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. 무조건 되고 소송하면 더 받는다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소송은 안전할 때 하는 겁니다.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. 보험회사 주겠다는 것보다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. 다만 예외일 때도 있어요. 패소를 각오하더라도 평생토록 한이 맺힐까 봐. 예컨대 우리 아들이 떠났는데 근데 보험회사 한 번도 못 주겠대요. 변호사님 이거 가능성 있을까요? 어려워 보입니다. 전혀요. 글쎄요.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혹시 일부 가능성 한 90대 10, 80대 20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. 근데 지게 되면은 그냥 지는 게 아니라요. 상대편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. 그게 청구하는 액수에 따라서 1000만이 될 수 있고 2000만이 될 수 있습니다. 그거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돼 있으십니까? 그럼 아들한테 지난번에 제가요. 아들이 배낭여행 간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걸 못 보내준 게 한이 됩니다. 그렇다 그러면 떠나간 아들한테 그래 지난번에 못 보냈으니까 지금이라도 여행 한번 가라. 그래 엄마가 여행비 1000만 원 대줄게. 2000만 원 대줄게. 그건 그냥 날리는 돈입니다. 그럴 각오가 있으시면 하십시오. 왜냐하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면은 엄마가 미안해. 아들아 미안해. 평생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으면은 소송비용 물어줄 각오를 하고 하십시오. 그런 경우는 진짜 몇 년에 한 건이에요. 제가 그렇게 소송한 게 글쎄요. 한 1000건에 한 건 될까요?
한 500건에 한 건 될까요? 그런 건 제가 말립니다. 그래도 괜찮습니다, 변호사님. 저 아들을 위해서 제가 상대편 변호사 명 물어줄 각오 돼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몸부림 쳐보십시다. 그런 경우는 아주 가끔 있습니다. 소송은 신중해야 됩니다. 고스톱 칠 때요. 상대는 고스톱 잘 쳐요. 꾼이에요. 거기 붙으면 안 되죠. 그래도 서로 실력이 비슷해 치는 거예요. 고스톱 칠 거냐 말 거냐. 쳐서 잃을 게 뻔하다.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. 그리고 또 고할 거냐 스톱할 거냐. 마지막에 고하면은 내가 옳지 점수는 좀 붙을 수 있어요. 근데 상대가 피박을 벗으면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. 그리고 잘못 고했다가 나중에 거꾸로 점수 못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또 상대가 3점을 나서 나 망해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고를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소송은요. 소송할 거냐 할 거냐.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스톱할 거냐 더 갈 거냐.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나머지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. 물론 중간에 잠깐 소용 들이치면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 돼요. 사무실에서 제가 판단하는 딱 두 가지. 이건 오로지 제가 합니다. 소송할 거냐 말 거냐. 화해 공고 결정에서 끝날 거냐 판결까지 갈 거냐. 항소할 거냐 말 거냐. 즉 고스톱 칠 거냐 말 거냐. 고할 거냐 스톱할 거냐. 그건 제가 결정합니다. 제가 결정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. 최종적인 의견 주십시오. 소송은 실익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. 실익. 실익은 비용과 시간을 투여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을 확실성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. 평소에 한문철 TV를 자주 봅니다. 그래서 시야를 나름대로 확보를 하면서 좀 넓게 보고 다니는데요. 출근길에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. 근데 트럭 뒤에서 갑자기 어이구 놀래서 빵 할 시간도 없이 그냥 핸들 틀어서 피해서 갔습니다. 제발 이렇게 나오지 말아주세요. 제발요. 어떤 상황이었을까요? 보시겠습니다. 자, 불박차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. 신호 떨어졌습니다. 이제 가면 돼요. 직자 신호입니다. 직자 신호에 쭉 직진으로 갑니다. 직진으로 가는데 앞차 따라서 가고 있어요. 네, 여기서 이런 우와 지금 놀라셔갖고 그냥 하고 계세요. 자, 여기서요. 여기에서 플랫파스 영상에서는 튀어나오는 거 아니고 사람이 이제 옆으로 이제 그렇게 팍 튀어나온 건 아니죠.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서 어땠겠어요? 여기서 가는데 여기 저 트럭 때문에 중앙선을 물고 갈 수밖에 없어요. 네, 근데 여기서 트럭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. 물론 보행자는 나 이렇게 천천히 갈 거야. 근데 운전자 입장은 어떻겠어요?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? 갑자기 쎄한 느낌이 있어서 그냥 트럭 쪽으로 붙여서 가고 이 사람이 좀만 더 나왔으면 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이런 경우 대비해서 트럭 옆에 지나갈 때 섰다 가야 될까요? 이런 경우 만약에 사고 났으면 이제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저런 사람은 100%로 돼야 돼요. 근데 아직까지도 법원에서는 저럴 때는 길이 넓지 않네. 여기 왕복 2차로 도로네. 사람이 나올 것을 대비했어야지. 그러면서 불박차의 잘못을 한 7대3 볼 것 같아요. 보행자 30, 자동차 70. 이제 그러면 안 되죠. 최소한 안 보이는 데서 튀어나온 저 보행자 잘못이 70% 또는 100% 되는 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. 이분은요 정말 피하기 힘든 거 피하셨어요. 제가요 트럭 뒤에 사람 나오는 게 미리 보인 게 아니라 느낌이 쎄해서 속도를 줄이는데 사람이 갑자기 나온 건가요? 이렇게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네, 미리 보인 게 아니라 느낌이 뭔가 쎄해서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람이 나왔어요.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 브레이크 밟을 시간도 없었고요. 빵 할 시간도 없이 핸들을 틀어서 그냥 피해서 가기 바빴습니다. 그래서 이곳은 좁지만 인도가 있습니다. 양쪽에 이쪽에도 인도가 있고 이쪽에도 인도가 있는데 왜 여길 튀어나옵니까? 특히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. 지나가는 행인인지 모르겠는데요. 이 트럭 운전자분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기 차에 가려서 안 보였던 트럭 운전자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차도는 차의 공간입니다. 보행자의 공간은 보도, 인도입니다. 그리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항상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셔야 되고요. 그리고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십시오. 뭔가 쎄한 느낌. 그것은 평소에는 쎄한 느낌이 잘 안 들고요. 항상 조심해야지 안전하게 그리고 방어, 배려, 안전운전, 방어운전, 배려운전 하시는 분께는 이렇게 쎄한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정말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? 여러분들도 시야가 확보 안 됐을 때는 그냥 거기 섰다 가라는 게 아니고요. 저기서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그럴 땐 속도를 좀 늦추면서
그 시야확보 안 되는 거 지나가도 그 구간 동안 거기는 조금 더 혹시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에 대비해서 운전하십시오.